캐나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한국의 이 한마디에 캐나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세기 만에 내민 120조 원짜리 원전 제안서 면담은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봉투는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 60조 잠수함 사업을 독일에 넘기며 한국을 소모품 취급했던 캐나다. 그런데 전기 부족으로 원전이 간절한 그 나라가 이번엔 한국 앞에 머리를 숙인 겁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대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워싱턴에서 터진 250조짜리 대반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는 동안 캐나다는 왜 줄 밖으로 쫓겨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마틴 레이놀즈입니다. 당시 캐나다 국가전력전환위원회 원전 조달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공급업체로 봤습니다. 돈과 우라늄과 북미 시장이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격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정표를 봤습니다. 신뢰를 봤습니다. 도대체 캐나다는 언제부터 줄 안에 서 있다고 착각했던 걸까요? 그 착각은 서울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오타와의 낮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천장 조명은 지나치게 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캐나다 우라늄 매장량 지도와 북미 전력 수요 그래프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난방은 세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것을 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앞둔 사람의 예민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리처드 뱅크로프트 장관은 회의실 맨 앞에서 턱을 들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모리스는 제 오른쪽에 앉아 한국 원전 통합수출단이 보낸 제안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펜이 종이 여백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과잉통합 과잉통제 현지권 한제한. 클레어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캐나다는 한국이 너무 많이 움켜쥐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자로만 팔면 될 일을 왜 부품망과 교육과정과 운영 매뉴얼과 긴급정비 체계까지 묶으려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장관들은 한국이 겁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를 맡기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국 측 문장을 협상용 엄포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문장 하나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캐나다 회의실에서 경고를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뱅크로프트 장관이 제안서 첫 장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한국 측에는 조건을 낮추라고 전하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가진 카드를 하나씩 읊었습니다. 우라늄 장기 공급권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 세제 혜택 미국과 연결되는 송전망 접근권. 그 모든 단어가 테이블 위에서 무기처럼 놓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들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이고 원전 수주는 거대한 먹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20조 원 앞에서 고집을 부릴 나라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정말 그때 캐나다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캐나다는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캐나다는 몰랐습니다. 서지훈 단장이 회의실에 들어온 것은 오후 브리핑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는 수행원을 많이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홍보 책자도 없었습니다. 검은 서류철 하나와 낡아 보이는 가죽 수첩뿐이었습니다. 뱅크로프트 장관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상체만 조금 세우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짧은 악수에서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캐나다는 상대를 파트너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온 업체처럼 앉혀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부끄러움의 첫 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캐나다는 원전의 핵심 소유권을 현지 법인에 둔다. 부품 조달은 캐나다 업체 우선으로 재편한다. 시공 일정은 캐나다 규제기관의 단계별 승인에 맞춘다. 한국 측 인력은 초기 기술 지원에 한정한다.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집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에게 목과 망치만 들고 오라는 요구였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첩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제안서 모서리에 얹은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손은 마른 편이었고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손끝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클레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국 측 방식은 캐나다 주권을 지나치게 침범합니다. 서지훈 단장은 클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방안의 온도를 낮췄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캐나다가 원하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책임없는 부품 목록으로 보입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는 등을 의자에 기대며 웃음을 삼켰습니다. 저도 그때는 서지훈 단장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한국식 자존심이라고 여겼습니다. 클레어는 다시 붉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쓴 다음 단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통제 집착. 서지훈 단장은 그 글씨를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 측 자료 한 묶음을 테이블 가운데로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화려한 문구가 없었습니다. 공급망 연동표와 비상정비 시간표와 교육 인력 배치도가 차례로 들어있었습니다. 포항의 특수강, 창원의 터빈 부품, 평택의 제어장치, 부산항의 출항시간, 대전의 안전해석팀. 저는 그 목록을 보고도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묶어야 하느냐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캐나다가 그날 비웃은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끊어지지 않게 다져온 한국의 신경망이었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완제품을 사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지훈 단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참여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잠깐 굳었다가 웃었습니다. 120조 원 규모입니다. 단장님, 돈의 숫자를 들으면 상대가 다시 앉을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서지훈 단장은 이미 서류철을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소리나지 않게 밀어넣었습니다. 원전은 돈으로만 짓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 긴 설명은 없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악수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낮게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벤크로프트 장관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방 안에서 금세 사라졌습니다. 클레어가 펜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돌아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캐나다의 자원과 돈과 북미 시장을 한국이 외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컵 가장자리에는 얇은 갈색 띠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제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노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균열이었습니다. 캐나다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세계가 아주 미세하게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갈라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빨리 커졌습니다. 사흘 뒤 캐나다 북부 전력망 시범 구역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애처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부지에 설치한 예비 전력 관리망이 혹한 시험 중에 멈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대충 넘겼습니다. 캐나다 북부에서 장비가 얼어붙는 일은 낯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클레어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현장 조정 문제입니다. 그 말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니,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신망이었습니다. 미국 업체가 납품한 전력 제어 장치와 유럽 컨설팅사가 설계한 냉각 설비가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냉각 펌프는 전력을 더 달라고 신호를 보냈고 제어 장치는 부하를 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 다 자기 기준에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안에서는 틀렸습니다. 비싼 부품들이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화면의 녹색 표시가 하나씩 노랗게 바뀌었습니다. 노란 점은 곧 붉은 점이 됐습니다. 그 방의 히터가 순간 낮은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누군가 리모컨을 잘못 눌렀을 뿐이었지만 저는 그 짧은 정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손등에 닭살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원래 깨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기술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식 전력 제어는 세계 최고입니다. 유럽식 원전 설계 검토도 세계 표준입니다. 캐나다 규제 체계는 엄격합니다. 문제는 각자 훌륭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훌륭한 것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영상회의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의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뒤쪽 창문 너머로 눈발이 사납게 흩날렸습니다. 그는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장치들은 살아있습니다. 연결이 죽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상황실에 박혔습니다. 저는 무심코 클레어 쪽을 보았습니다. 클레어는 한국 제안서 사본을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붉은 펜으로 비웃듯 적어둔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과잉 통합, 현장 권한 과다, 예비 부품 중복. 한국 측은 그 모든 항목을 필수 조건이라고 써놓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비용 부풀리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고장 보고서에는 같은 항목들이 원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부품이 따로 관리되어 교체 시간이 늦어짐, 냉각망과 전력망의 판단 기준 불일치, 현장 인력의 통합 훈련 부족, 비상시 부품 이동 경로 미확정. 클레어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금속 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펜을 줍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한국이 고집한 것은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서로 핑계대지 못하게 묶어둔 책임의 구조였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화면을 향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 장비가 문제라는 겁니까? 현장 책임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장비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 아래쪽을 짚었습니다. 캐나다가 조립한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쪽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서류처를 다시 넘겼습니다. 한국 제안서에는 원자로와 터빈만 있지 않았습니다. 송전망 접속 계획, 냉각수 비상순환, 혹한용 부품 보관, 항만 반입 시간표, 용접 인력 훈련 과정, 현장 판단 권한. 우리는 그 목록을 보고 피곤해했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들고 들어오려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한국은 나라 전체를 들고 들어오려 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야 원전이 살아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타와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몇 줄만 켜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청소 카트 바퀴 소리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장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 혹한 시험 실패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제출했던 통합 운영 제안서였습니다. 두 문서의 항목이 마치 거울처럼 맞물렸습니다. 우리가 지은 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낮추라고 한 조건에서 전력이 끊겼습니다. 우리가 과하다고 조롱한 장치들이 사실은 마지막 안전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한국이 틀린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너무 오래 편한 세상만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북부 시범구역의 두 번째 데이터 센터 접속 시험이 보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체온 때문에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믿었던 세계 최고 부품들은 책상 위 보고서 안에서 서로 책임을 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내밀었던 한 장짜리 시간표만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날 밤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조용한 문서는 다음 날 아침 총리실 지하 비상회의실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은 없었습니다. 공기에는 오래된 카펫 냄새와 마른 종이 냄새가 답답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전력공사 사장과 산업전략부 장관과 재무부 차관들이 긴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캐나다 전력 수요 곡선이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떠 있었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코트깃에 눈물방울을 묻힌 채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보고서를 밀어냈습니다. 시험 실패 하나로 나라의 전략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한국 제안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펜으로 적었던 과잉 통합이라는 글씨가 회의실 조명 아래 낙인처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목 안쪽이 바짝 말랐습니다. 총리가 먼저 대안을 물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신규 원전 공기는 겹겹이 밀려 있었고 숙련 용접 인력조차 없었습니다. 일본은 해외 사업을 다시 끌어낼 여력이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영국은 기술 검토는 가능하지만 시공과 납기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공손한 거절들 앞에서 회의실 안의 이름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이 넥타이 매듭을 잡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돌렸습니다. 북미의 전력망은 이어져 있고 미국은 늘 마지막에 기대던 거대한 안보였습니다. 저도 그 이름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걸려온 암호화 화상 회의가 시작되자 그 기대는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미국 에너지안보위원회 부위원장 에블린 하퍼였습니다. 하퍼 부위원장은 길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같은 줄에 서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같은 줄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하퍼 부위원장은 화면 아래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원전 통합 라인 말입니다. 미국의 신규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으로 우리도 한국의 차세대 전력 협력 예비 슬롯을 선점하려 서울과 협의 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한국의 문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의 목깃이 구겨졌습니다. 캐나다는 우라늄을 갖고 있습니다. 120조 원입니다. 하퍼 부위원장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광산 이름이나 돈이 아니라 약속을 지킨 기록입니다. 워싱턴도 서울의 예의부터 갖추고 있습니다. 오타와가 해야 할 일도 같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천장 환기구 소리만 남은 회의실에서 전력공사 사장이 물컵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에 둥근 물자국이 번졌습니다. 캐나다는 부품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국가 생태계를 들고 왔습니다. 한국이 내민 것은 설계와 부품과 용접 인력과 항만 물류와 비상정비 권한까지 하나로 묶인 책임의 구조였습니다. 클레어가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며 손바닥으로 자신이 적은 붉은 메모를 가렸습니다. 글씨를 가리면 과거의 무지함도 지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의 오른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고 손가락이 힘없이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캐나다가 결국 한국 앞에 줄을 서야 한다는 뜻입니까? 저는 화면 속 단단하게 연결된 한국의 공급망 구조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줄을 설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 문장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벤크로프트 장관의 얼굴에서 완전히 색이 빠졌습니다. 그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준비한 모든 대안은 하나씩 이름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한국의 시간표 앞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로 순번을 물어야 하는 현실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잃은 대안들 사이에서 한국의 일정표만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 현장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보고서로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캐나다 회의실에서 한국 구조도를 내려다보던 것과 한국 땅에서 그 선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보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한국 측 안내원은 우리 대표단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방문 순서와 이동 시간과 현장 출입 절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어느 한 줄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오타와에서 한국 제안서 여백에 과잉통합이라고 적던 손이 그날은 종이 끝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첫 현장은 포항이었습니다. 특수강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쇳내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바닥은 낮게 울렸고 천장 크레인은 붉은 덩어리를 천천히 옮기고 있었습니다.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렀지만 작업자들은 고함을 치지 않았습니다. 손짓 하나에 쇳덩이가 멈췄고 짧은 무전 한마디에 다음 공정이 열렸습니다. 그 쇳덩이가 원전의 심장으로 갈 재료라고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원전이 도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과 열과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원으로 이동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터빈 부품이 놓인 작업장은 성당처럼 조용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는 낮고 일정했습니다. 한 기술자가 장갑 낀 손으로 금속 표면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손길은 물건을 검사하는 것보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짚는 동작에 가까웠습니다. 클레어가 옆에서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군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품을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는 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택과 화성에서는 제어 장치와 정밀 전자망을 보았습니다. 흰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유리 너머에서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 작은 부품 하나에도 번호와 검사 기록과 다음 이동 시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런 기록을 규정 준수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특별한 일을 한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그 당연함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대전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보았던 모든 현장이 하나의 화면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은 지휘실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포항의 쇳물과 창원의 부품과 평택의 제어 장치와 부산항의 선적 일정과 현장 교육센터의 인력 명단이 같은 호흡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날짜가 밀리면 다른 쪽이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밀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서로를 끌고 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캐나다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마다 다른 서류, 업체마다 다른 기준, 위험이 생기면 서로에게 넘기는 책임. 우리는 그것을 선진 절차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은 그 빈틈을 처음부터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대체 무엇을 원전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부산항에서 답을 보았습니다. 거대한 부품이 이동식 받침대 위에 실려 있었습니다. 항만 노동자와 물류 담당자와 검사관이 같은 표를 확인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가웠고 종이는 몇 번이나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손으로 대충 눌러 넘기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이 서류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사소한 동작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확인 하나도 전체 일정의 일부였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항만 난간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원전 한 기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의 양복 소매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가격표보다 먼저 약속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캐나다가 120조 원을 말할 때 한국은 포항의 열과 창원의 손과 평택의 회로와 부산항의 바람까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움직이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클레어는 가방에서 오타와 회의실의 한국 제안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예전에 적어둔 붉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과잉 통합. 클레어는 그 부분을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잉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 끝이 조금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사과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듣고도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승자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캐나다가 하청으로 낮춰보려 했던 것은 공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손과 시간과 책임이 혈관처럼 이어진 국가의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요란하게 뛰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멈추지 않는 조용함 앞에서 처음으로 캐나다의 말들이 너무 가볍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더 무겁고 정숙한 고백으로 변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저와 대표단을 대전 대덕 연구단지 외곽의 한 조용한 기록관으로 안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평범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문 옆에는 가뭄에 말라버린 들판처럼 빛바랜 초기 안전모 몇 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겨울바람이 실어온 미세한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곳을 여느 국가들이 흔히 만드는 홍보관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이 이뤄낸 눈부신 기술적 성과와 숫자를 자랑하고 외교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장소라고 단정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자랑을 모아둔 방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하게 버티고 버텨낸 절망의 흔적들을 보관한 거대한 기록소였습니다. 전시실 입구 첫 번째 유리관 안에는 검게 탄 용접 장갑 한 쌍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불꽃에 터져 검게 수처럼 변해 있었고 손바닥 가죽은 여러 번 덧댄 실밥 자국이 빽빽했습니다. 옆에는 오일 얼룩과 손때가 겹겹이 밴 오래된 공장 교육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는 종이 위에 한글 숫자와 복잡한 회로선들이 손으로 정밀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씨는 결코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새 졸음을 쫓기 위해 자신의 살쭉을 꼬집어가며 적어 내려간 어느 이름 없는 기술자의 손끝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관 앞에서 슬그머니 두 손을 옷자락 뒤로 숨겼습니다. 제 손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매끄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깨끗한 회의실에서
저는 고급 펜으로 매끈한 계약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누군가는 천도가 넘는 뜨거운 금속 불꽃 앞에서 손가락 가죽을 태우며 국가의 시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빛이 차단된 한쪽 벽면으로 저를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거기에는 반세기 전 해외 각국으로 보냈던 빛바랜 기술 협조 요청서 원본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 장의 서류에는 붉은색 거절 도장이 도도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몇 장은 답장조차 받지 못한 채 당대의 봉투째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에 누렇게 바랬고 접힌 선은 살짝만 건드려도 찢어질 듯 얇게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서류들 앞에서 안내 직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어디에도 한국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귓가를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울렸습니다. 가르쳐줄 곳이 없었다는 말은 너무나 신사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 선진국들의 문이 한국을 향해 철저히 닫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잿더미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만성적인 전력난을 지나온 나라가 원자력 기술을 배우겠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세상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기술 유출을 우려한 강대국들은 설계도 한 장조차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 사람의 몸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면이 부족하면 밤을 새워 일일이 손으로 베꼈으며 눈에 익혔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고장난 고철을 밤새 망치로 두드려 고쳤으며 버텼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하루 2시간만 자며 자신들의 수명을 갉아먹었습니다. 그것은 동화 속의 감성적인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과 어둠을 물려주지 않기 위한 가장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의문이 풀어졌습니다. 한국이 왜 외부 부품 하나에도 다중 비상 제어 계획을 집요하게 붙였는지 이해했습니다. 왜 단순한 장비 판매가 아니라 교육과 정비와 물류와 물량 보장까지 단 하나의 패키지 안에 묶으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원전 시스템 전체가 한 몸처럼 일체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토록 고집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고 구걸하면 언젠가 반드시 국가 전체가 멈춘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한국은 서적의 이론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와 살로 배운 것입니다. 그런 깊은 역사와 아픔을 가진 나라 앞에서 캐나다, 수뇌부는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수출 조건과 스펙을 낮추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핵심 제어 권한과 운용 주도권을 캐나다 현지 법인으로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집 전체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에게 목과 망치만 들고 와서 시키는 대로 일하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부끄러울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자원과 풍요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진 배부른 나라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동행했던 클레어는 전시실 중앙 깊은 곳에 걸린 커다란 흑백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둡고 좁은 연구실 안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 기술자들이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청춘의 풋풋함보다 지독한 피로와 노고가 먼저 짙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흙 속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들의 눈빛만은 이상할 정도로 꺼지지 않는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사진 속 기술자들의 투박하고 상처 입은 손들을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오타와 회의실에서 늘 지니고 다니며 폄하의 글씨를 적던 붉은 펜은 그날 가방 구석에서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안서 여백에 과잉 통합이라고 적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목숨을 건 생존 방식이었군요. 서지훈 단장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비난이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오랫동안 손때가 묻어 가죽 표면이 마모된 수첩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 안에는 수십 년 전 초기 현장 작업자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정비 점검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기름때와 땀자국이 붉고 검게 찌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정비 항목 바로 옆 여백에는 아주 작지만 또렷한 글씨가 붉은 먹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흘린 피와 실수를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다시 남기지 말 것. 저는 그 정갈한 문장을 눈으로 읽는 순간 목 안쪽이 사리듯 바짝 막혀왔습니다.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천재 한두 명의 천재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세상에 남기지 못한 수만 명의 무명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시행착오와 피눈물을 다음 사람의 안전과 국가의 자산으로 교환하며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굳건한 탑이었습니다.
캐나다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한 세대 동안 기술의 본질을 잊고 손을 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독한 결핍 속에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의 손을 단단히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의 깊이 차이가 원전 제어망의 차이였고 국가라는 공동체의 결정적인 격차였습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빠져나올 때 구석에 놓인 소형 난로가 복도 구석에서 낮게 웅웅거리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난로에서 불어오는 미지근한 온기가 발목을 따뜻하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온기가 이상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캐나다는 풍요 속에서 기술을 그저 돈으로 사고 파는 유용한 상품이나 박물관의 기억으로만 취급했습니다. 한국은 지독한 절망과 결핍 속에서 기술을 국가의 생존이자 미래와의 거룩한 약속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날 대전의 어두운 기록관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지나간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캐나다가 오만함 속에서 스스로 잃어버린 먼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건물의 육중한 출구문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며 짧고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는 그 가난하고 무력했던 아무것도 없는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과장된 분노나 선동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온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의 한마디는 그 어떤 세련된 외교적 협상 문장보다 훨씬 단단하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 깊은 울림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상대방을 향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타협 없는 완벽주의는 단순한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수십 년 동안 연된 오랫동안 단단해진 근육이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오만함은 그 피나는 근육을 한낱 진열장의 장식품으로 착각했던 지독한 무지와 경솔함이었습니다. 그 무지를 인정하고도 캐나다는 다시 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봉투를 들고 갔습니다. 120조 원 원전 제안서에 우라늄 장기 공급권과 세금 특혜와 미국 공동시장 접근권까지 얹었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창밖 구름만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접견실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단 6명이 들어갔는데 의자는 4개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더 가져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잠깐 굳었다가 서 있기로 했습니다. 그의 구두 앞 코가 바닥을 아주 느리게 두드렸습니다. 오후 3시 12분에 차가 나왔습니다. 잔은 하얗고 얇았습니다. 처음에는 김이 올랐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표면에 희미한 막이 생겼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손목 시계를 보더니 소매를 조용히 내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서에게 불만을 말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무릎 위에 한국 제안서 사본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오타와에서 붉은 글씨를 적었던 그 사본이었습니다. 그녀의 엄지는 과잉 통합이라는 글씨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잉크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글씨가 그날 그녀의 얼굴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오후 4시 50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지훈 단장이 들어왔습니다.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앉기 전에 먼저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벤크로프트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봉투는 두꺼웠고 캐나다 정부 문장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마지막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조건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봉투를 보았습니다.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라늄 공급과 세금 혜택과 북미 시장 접근을 모두 보장하겠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감사 표시인지 거절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펼치지 않은 채 옆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종이가 탁자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벤크로프트 장관의 손가락이 접혔습니다. 힘없이 안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캐나다의 120조 원은 그 순간 의자 하나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때 캐나다의 직함은 어디에 놓여 있었을까요?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지훈 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가져온 것은 큰 제안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의 눈이 아주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그 빛을 꺼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우리를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믿어준 나라들의 순번입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클레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차잔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식은 차 위에 천장 조명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돈으로 신뢰의 자리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벤크로프트 장관의 어깨를 누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천으로 한번 닦았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그리고 또 닦았습니다. 렌즈는 이미 깨끗했습니다. 닦아야 할 것은 렌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벤크로프트 장관이 늙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타와에서 한국을 압박하던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번호표도 받지 못한 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 뒤에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봉투를 다시 벤크로프트 장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번에도 열지 않았습니다. 줄을 다시 서야 합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의 목덜미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낼 수 없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신뢰를 새로 쌓아야 합니다. 기다림. 그 단어가 캐나다 대표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돈이 아니라 기다림. 권한이 아니라 신뢰. 제안서가 아니라 순번. 벤크로프트 장관은 한참 동안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잡았다가 다시 놓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백기였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승리한 사람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예의가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클레어가 품에 안은 서류 사본 끝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봉투를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습니다. 120조 원짜리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봉투는 무게가 없었습니다. 캐나다가 잃은 것은 돈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빈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앞에서 캐나다는 처음으로 자신들이 줄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처참한 사실과 순번의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 날 캐나다 수뇌부는 비참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잔인한 화상 스크린 화면을 목격했습니다. 워싱턴 D.C. 에너지안보위원회 중앙대강당의 생중계 현장이었습니다. 높은 단상 뒤편에는 미국 성조기와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화면이 오타와 총리실 중앙비상상황실 대형 스크린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 마디가 단단히 굳어버려 단 한 번도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에블린 하퍼 부위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동맹을 상대로 이겼다는 하찮은 승자의 과시나 오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정밀한 기술적 계산과 실익 검토를 끝마친 사람, 특유의 지극히 안정되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의 마이크 앞에서 원고도 보지 않고 천천히 명확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차세대 원전 공급망 및 전력망 통합 생태계 구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상황실 안쪽 어두운 구석에서 누군가 컥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숨을 길게 삼켰습니다. 하퍼 부위원장은 단상의 서류를 단 한 번도 굽어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전력 안보는 쓸데없는 명분이나 어설픈 자존심보다 훨씬 앞서야 합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수백 개의 외신 기자, 플래시, 불빛이 터지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저는 그 눈부신 카메라 불빛들이 3000km 떨어진 이곳 오타와 회의실까지 날아와 우리들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차갑게 낙인 찍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벤크로프트 장관은 넋이 나간 눈으로 화면을 지그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소리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그는 지독히 거칠고 낮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미국이 끝내 우리 캐나다를 버렸군. 그러나 회의실 안에 어떤 고위 관료나 비서관도 그의 절망적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캐나다를 버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수뇌부가 자신들의 무지와 오만함에 눈이 멀어 냉정한 현실의 철학을 먼저 버렸던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차이를 이제 비상상황실에 모인 모든 관료들은 뼈저리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은 이어 한국원전통합수출단 대표단에게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서지훈 단장은 단상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그저 짧고 정갈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계 최고 패권국과의 거대한 계약 체결이라는 환호와 축하의 박수 속에서도 그는 조금도 들뜨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 마이크 앞에서 단 한 문장의 묵직한 메시지만을 세계에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신이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시간표 안에서만 일합니다. 저는 그 정갈한 목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순간 손에서 완벽하게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검은색 리모컨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바닥으로 무기력하게 떨어졌습니다. 단단한 플라스틱 채가 푹신한 회색 카펫 위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대신 주워주거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캐나다 북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신축 부지 현장에서 공사 전면 중단 통보가 라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보낸 고화질 사진 속에는 영화의 혹한 속에 덩그러니 놓인 붉은 녹슨 철골 구조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로 북극의 매서운 칼바람만이 휘몰아치며 사납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발전 설비와 제어 장치가 들어올 예정이던 거대한 터에는 먼지투성이 파란색 비상 방수포가 가엽게 덮여 있었습니다. 방수포 한쪽 모서리가 북풍에 찢겨나가 사납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사진이라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도 저는 그 방수포가 소름 끼치게 찢겨나가는 환청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차가운 땅에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메인 서버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붕괴된 황량한 영토에 첨단 기술 연구자나 엔지니어들 역시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외 글로벌 투자사들의 문서는 매우 신사적이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업 검토 일시 보류, 투자 자금 집행 일정 재조정, 북미 전력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종이 위에 적힌 표현들은 지극히 세련되고 고상해 보였지만 실상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세계 산업의 지도 위에서 캐나다라는 이름이 조용히 지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방공단 쪽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총리실 상황실보다 훨씬 더 차갑고 참혹했습니다. 한국과의 원전 부품 현지화 조달을 준비하며 거액을 투자했던 현지 협력업체들이 정밀 기계 설비 위에 비닐 커버를 덮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공장의 정문 사진 한 장이 제 서류함 위에 무겁게 올려졌습니다. 늙은 작업자가 멈춰버린 대형 선반 기계 표면을 손으로 천천히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에는 기름때가 거무스름하게 묻은 헝겊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새로 들여온 정밀 공구 장비들에는 아직 떼지 못한 노란색 포장 테이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값비싼 장비들은 단 한 번도 엔진을 제대로 돌려보지도 못한 채 서늘한 공장 안에서 차갑게 멈춰 섰습니다. 그 공장의 사장은 현장을 찾아온 정부 담당자에게 덤덤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공장에 다시 전력불이 들어오는 날 기계를 열겠습니다.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제 가슴 중앙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깊숙이 찔렀습니다. 전력의 불이 다시 들어오는 날. 그것은 캐나다 정부가 자국 국민과 기업들에게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했던 가장 원초적인 국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약속을 우리 정부 관료들은 오만함에 빠져 남의 나라 화상 발표장에서 비참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벤크로프트 장관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주먹으로 두꺼운 목재 책상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워싱턴의 미국 정부에 강력한 외교적 항해 서한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아있던 총리는 그를 향해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재무부 차관은 향후 10년간 발생할 천문학적인 첨단 산업 유출 예상 피해표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전력공사 사장은 전국 송전망 확충 사업의 전면 지연 보고서를 총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클레어는 회의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말없이 고개를 가슴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책상 위에는 이제 그 오만했던 붉은 펜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타와에서 손으로 구겨버렸던 한국의 옛 제안서 사본만이 불쌍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누런 종이 위에 적힌 과잉 통합이라는 붉은 글씨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자신들의 무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수뇌부는 이 끔찍한 비극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했을까요? 지구상 어디에도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공기 지연을 일으킨 프랑스 정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한 미국 정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조건을 거절하고 떠나간 한국 정부 때문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스스로가 한국의 독자적 생태계 시스템을 비웃으며 낮춰보았고, 캐나다 스스로가 모든 안전 조건을 조각조각 쪼개려 했으며, 캐나다 스스로가 순번과 약속을 돈으로 사려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지독한 자만의 결과가 바로 눈앞에 펼쳐진 멈춰버린 빈 공장들과 폐허가 된 데이터 센터 부지 그리고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해외 자본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를 향해 단 한 번도 보복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냉소적인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의 스크린 화면에는 미국과의 대형 협력 발표 다음 날에 빽빽한 다음 일정들이 차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 실무단의 한국 방문, 중동 아랍에미리트 원전 기술진의 교육과정 개설, 동유럽 유럽연합 정비 인력의 한국 현지 연수. 한국은 뒤처져 무너지는 캐나다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과 철저한 무시가 그 어떤 거친 욕설이나 비난보다 더 뼈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캐나다 자신이었습니다. 결국 까마득한 지붕 위에 홀로 고립되어 남겨진 것 역시 캐나다였습니다. 까마득한 바닥 아래에서는 한국이 자신들이 구상한 다음 정밀 현장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결코 요란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단단하게 정해둔 국가의 시간표를 따라 묵묵히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표 구역 밖에서 캐나다가 자랑하던 전력 안보 전략은 천천히 비참하게 식어갔습니다. 상황실 회의 테이블 위에 식어버린 차잔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 갈색 잔 물결망만이 흉측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식어버린 잔을 가만히 바라보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만함과 무지의 끝은 거대한 폭발이나 요란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시 온기를 더하러 찾아오지 않는 식어버린 차잔 하나처럼 차갑게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오타와 국회의사당 상원 청문회장 증언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차가운 금속 마이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뒤쪽 방청석에는 수많은 취재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빼곡하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타와를 호령하던 벤크로프트 장관의 가운데 자리는 불명의 사임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파멸에 대해 오타와 관가에서 놀라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클레어는 방청석 맨 끝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오타와 회의실에서 손가락으로 구겨버렸던 낡은 한국 제안서 사본이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 표지에는 그녀가 오만하게 적었던 붉은 펜 자국이 낙인처럼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잉 통합, 권한 침해, 비용 과다 설정. 그 오만했던 단어들이 이제는 모조리 다른 치욕적인 뜻으로 변해 우리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오른편 위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문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캐나다 전력 안보 전략이 이토록 완벽하게 실패하고 고립된 근본 원인을 증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준비해온 매끈한 변명용 서류 원고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가슴 속에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단 하나의 정답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기술력이 모자라 싸움에서 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120조 원이라는 돈과 자원이 부족해서 패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과 신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순번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들고 온 일체형 제안서를 그저 수많은 계약서 중 하나로만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국토의 인력을 완벽하게 배치한 인간의 지도였습니다. 포항과 창원과 평택의 공장들이 간직한 뜨거운 기억이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선박들의 오차없는 시간표였습니다. 불꽃 앞에서 손가락 가죽을 태우던
용접공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다음 세대에게 안전을 넘겨주려 했던 정비원들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가난과 어둠 속에서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온 국민이 단단하게 쌓아 올린 숭고한 질서였습니다. 저는 청문회장 마이크를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앞에서 하찮은 가격표만을 보았습니다. 넓은 청문회장 안이 순간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가격표 너머에서 국가의 미래와 시간표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방청석 구석에서 조용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가슴 파고드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참 전 서울의 접견실에서 한국 단장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들의 오만한 눈과 귀가 어두워 그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청문회장 초대형 스크린 화면에는 미국과 한국이 전격 합의한 차세대 원전 공급망 지도와 스케줄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남부 대규모 데이터 센터 단지의 신규 부지, 유럽연합 국가들의 정비 교육 연수 일정, 중동 아랍에미리트 현지 운전 인력의 지속적인 훈련 계획, 그 눈부신 국가들의 이름 옆에 캐나다라는 칸은 지워진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비어 있는 흰 칸이야말로 우리 수뇌부의 오만이 만들어낸 가장 차갑고 잔인한 성적표였습니다. 사이만 벤크로프트 장관은 늘 자본과 시장의 힘을 장담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의 거창한 외교적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거대한 북미 시장과 120조 원이라는 거액의 수표라면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문이라도 단번에 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문 앞에서 금액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보다 먼저 상대방이 걸어온 과거의 행동과 원칙을 깊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약속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엄격하게 달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 앞에서 책임을 쪼개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정직한 국가인지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극의 칼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캐나다는 아직 대한민국과 동반자로 함께 걸어갈 최소한의 자격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는 엄중한 판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홀로 조용히 오타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음 서울 협상장으로 들고 갔던 비단 봉투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120조 원 제안서, 우라늄 장기 공급권, 세제 특혜 혜택, 북미 전력망 우선 접근권. 예전에 저는 그 찬란한 조건들이 적힌 종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보니 그 종이들은 너무나 가볍고 덧없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베껴 적던 이름 없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한의 현장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갈 한국 정비팀의 거친 숨소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거룩한 맹세의 문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나지막하게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클레어였습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본질을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백에 끝내 대답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오타와의 차가운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은 도시 전체의 허물을 깨끗하게 덮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무지의 실책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북부에 멈춰버린 데이터 센터 공사장, 짐을 싸서 떠나버린 해외 투자자들, 한국으로 기술을 배우러 떠난 젊은 엔지니어들, 불이 꺼진 채 캄캄하게 방치된 지방 공장의 창문들, 그 모든 처참한 비극의 장면들이 눈밑에서 여전히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서지훈 단장에게 비공개 개인 서한 한 장을 정성껏 적어보냈습니다. 그것은 구걸이나 협상 요청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의 순번을 조금이라도 앞당겨달라는 하찮은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진심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거룩한 역사를 너무나 가볍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땀과 피를 오만하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소중한 국가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았습니다. 답장은 정확히 한 달 뒤에 오타와로 날아왔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단 한 줄의 짧은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의 무게는 늦게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정갈한 문장을 며칠 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드높은 자만이나
오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패배자를 향해 문을 단단히 닫아거는 차가운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독한 절망과 결핍을 견뎌낸 위대한 나라가 세상을 향해 남기는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캐나다를 벌하거나 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온 약속의 시간을 단단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인 시간표 밖에 오만하게 서 있던 우리들 스스로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캐나다 정계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캐나다가 다시 대한민국의 원전 순번 라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멈춰버린 우리 공장들의 전력불이 다시 켜져야 합니다. 먼저 우리 엔지니어들이 현장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정치인들이 하찮은 돈의 가격보다 거룩한 약속의 순서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자격을 갖춘 다음에야 우리는 조용히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길 가장 맨 뒤에 줄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맨 앞이 아닙니다. 가장 겸손한 맨 뒤입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 캐나다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그저 하청 부품이나 되어주는 하찮은 공급자로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참담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 안쪽이 바짝 말라옵니다. 그때 진짜 작고 하찮았던 것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풍요 속에서 오만함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좁디 좁은 시야였습니다. 원전 인프라는 한낱 강철과 콘크리트만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적인 돈과 자본만으로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들이 무너졌던 가난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 피눈물을 흘릴 때,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절대로 같은 어둠과 가난을 넘겨주지 않으려 목숨을 걸고 약속할 때, 그때 비로소 국가의 기술은 살아있는 거룩한 생명체이자 단단한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조건에서 시작해서 아무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완벽하게 완성하고도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조차 세상에 자랑하지 않는 겸손하고 무서운 나라. 자신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오늘도 조용히 다음 시대의 일을 해나가는 이 이상한 나라를 과연 세상 어느 국가가 감히 넘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TV 저는 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